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내려진 한 판결을 계기로 우리가 사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대현 판사의 판결문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특권적 표현이나 정치적 여지를 남기는 문장이 아니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고 냉정한 언어로 사실과 법리를 하나씩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이진관 판사의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1심 판결 하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의 선고는 한 사건의 결론이라기보다 123 불법 계엄을 둘러싼 범죄의 성격을 법원이 어떤 언어로 규정할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법부 불신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불신하는 대상은 추상적인 사법부라는 집단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절차를 어떤 태도로 밟는지, 그 과정에서 상식과 헌법을 어디까지 지키는지가 하나하나 쌓여 신뢰가 되거나 불신이 되는 겁니다. 백대현 판사가 선고 시작부터 변호인들에게 소란을 경고하고 필요하다면 감치까지 언급한 장면을 단순한 기강잡기로 해석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그 발언은 이 재판을 하나의 정치적 장면으로 소비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선언이었고, 법정은 정치 무대가 아니라는 최소한의 선을 분명히 긋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태도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는 오랜만에 마주한 정상적인 사법의 장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특히 핵심적인 대목은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계엄은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는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정황에 대해 법원은 이를 심의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 국무위원 심의가 갖는 제도적 의미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는 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이 배제된 경우 그 자체로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은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헌법과 정부 조직의 기본 작동 원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가 더 커지는 지점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긴급성 주장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입니다. 국무회의와 달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긴급한 경우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규정이 없는데도 관행이나 명분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그 틈은 권력의 폭주 통로가 됩니다. 법원은 바로 그 틈을 법의 언어로 차단한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판단은 윤석열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시도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정도의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이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붙여 국가 긴급권을 꺼내는 행태를 법원이 정치적 논쟁거리로 남겨두지 않고 법리로 분리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절차를 생략할 정도의 긴급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법원이 단순히 절차 위반을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와 김용현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진 선포문을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최고 수준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판단은 단순한 실무착오나 오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가 외관만 갖추려는 시도였다는 판단과 이 허위 문서 판단이 결합되면 앞에서는 절차를 비워두고 뒤에서는 문서로 정당성의 껍데기를 씌우려 했다는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국민이 느끼는 분노는 정치적 감정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권력 연출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을 목격했다는 본능적인 거부감에 가깝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스스로 언급하면서도 계엄 선포 이전의 국무회의 문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제기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크고 다른 재판과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큰 줄기와 연결된 사건일수록 작은 가지를 느슨하게 다루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번 재판부는 그 유혹을 분명히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가 다른 재판부, 특히 집권위원 재판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 같은 사건군을 두고 한 재판부는 상식과 헌법의 기본 절차를 촘촘히 확인하며 범죄의 성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이 흐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려면 그만큼 더 강한 논리와 설득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불신하는 것은 결과 하나가 아닙니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의 설득력, 판단의 밀도, 문장 하나하나가 쌓아올리는 공공성입니다. 백대현 판사의 선고가 특검이 제기한 윤석열의 죄를 대부분 인정한 것처럼 평가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쟁점을 피하지 않고 하나씩 정리했기 때문에 판결문이 구형보다 더 상세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은 최소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읽을 수 있게 됐고 그 점이 신뢰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사법부 불신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게으른 말인지도 보여줍니다. 사법부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재판부마다 다르고 같은 법이라도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떤 엄정함을 갖는지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달라집니다. 백대현 판사가 보여준 것은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절차를 바로 세우고 흔들림 없이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국민이 분노해왔던 다른 장면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덮을 수 없게 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이고 상식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애매한 표현으로 피해온 것입니다. 위헌을 말해야 할 순간에 위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흐려버린 판단들이 왜 더 큰 분노를 불러왔는지도 이번 선고와 대비하면 분명해집니다. 천대엽이 사법부 불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고 말한 발언이 왜 거슬렸는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법개혁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누가 괴롭혀서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를 잃었다면 그 신뢰를 회복할 장치를 만드는 것이 공적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모습은 신뢰 회복이 아니라 신뢰 방어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조이대가 보여준 여러 장면들, 그리고 그 장면들이 남긴 상처를 사법부 스스로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쌓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듯한 말이 나오면 국민은 즉각 알아차립니다. 책임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간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다시 힘을 얻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내란 사건은 규모가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면 판결이 나와도 공동체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누가 재판하느냐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직권위원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랜덤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논란까지 겹치면 국민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는 재판부에게도 비극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해도 의심받는 환경이 되고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그 의심이 곧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백대현 판사의 선고는 역설적으로 사법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법부의 몰락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법부의 복귀입니다. 그리고 그 복귀의 첫 단추는 늘 같습니다. 절차를 지키고 사실을 숨기지 않고 애매한 말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권위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조이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치권이 어떤 제도를 통과시킬지는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16일 선고를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사건을 둘러싼 범죄의 외곽선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외관을 갖추는 장식이 아니며 전원을 배제한 소집은 심의권 침해입니다. 긴급을 핑계로 통지를 생략할 규정은 없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만드는 시도는 법정에서 허위로 적시됩니다. 이 사실들이 법정에서 문장으로 새겨진 순간 남은 재판들은 그 문장들을 외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말이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신뢰 장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